레이와 시대가 끝나기 전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과 한국은 통일된다. 아베노 세이메이는 일본 헤이안 시대에 실존했던 전설적인 음향사로 그의 예언들은 역사 속에서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며 일본과 세계의 굵직한 사건들을 예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늘의 미스터리 예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세이메이는 921년경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베노 야스나리는 뛰어난 음향사였으며 그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구미호일 거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본 오사카 이즈미시 지역에 현재까지도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아베노 야스나란 사람이 이나리 신에게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기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들에게 흰 여우 한 마리가 사냥당하는 모습을 보고 여우를 숨기고는 사냥꾼들과 싸우다가 크게 다쳤는데 쿠즈노하라는 여인이 나타나 그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결국 부부가 되어 세이메이를 낳았습니다. 세이메이가 5살 되던 해에 쿠즈노하는 갑자기 둔갑술이 풀리면서 흰 여우의 모습을 드러내버렸는데 그만 세이메이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그러자 쿠즈노하는 구슬픈 시가를 한 수 남긴 뒤 떠나버렸다고 한다. 요괴를 퇴치하는 음향사의 대표인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여우 요괴의 피를 이어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지니 얄궂은 일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당시 음향도를 다루는 관청인 음향료의 최고 직책 음향도 카모노 타다유키에게서 음향도를 배웠고 그 인연으로 그의 아들 카모노 야스노리가 음향도가 될 무렵에 당시 권력자였던 후지와라가와 인연이 닿아 활약하였다고 합니다. 헤이안 시대의 천문이나 전복 등은 당시로서는 최첨단의 학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상으로서의 음향도에 대한 가장 탁월한 지식을 가진 음향사로서 아베노 세이메이는 당시의 조정이나 귀족들의 신뢰를 받았고 그의 행적들은 신비화되면서 수많은 전설과 일화를 남기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은 헤이안 시대의 서적 곤자쿠 이야기집에 실려있는 야사입니다. 세이메이는 어렸을 때 카모노 타다유키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밤중에 타다유키가 수레를 타고 가는 도중에 잠이 들었는데 세이메이가 다급히 깨우면서 저쪽에서 사람이 아닌 이상한 형상을 한 것들이 오고 있습니다. 라며 놀라 외쳤습니다. 타다유키가 세이메이가 가리킨 방향을 보니 과연 온갖 요괴들이 우글거리며 수레를 향하여 다가오므로 술법을 써서 요괴들을 피했습니다. 타다유키는 세이메이에게 남다른 영역이 있음을 알고 제자로 삼아 자신이 아는 음향도의 가르침을 모두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구마노에서 수행하며 음향도의 깊은 지식과 능력을 연마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절에서 승려들에게는 그가 식신을 마음껏 부린다니 사람도 죽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짓궂은 질문을 받았고 다른 귀족들에게는 근처 연못에 있던 개구리를 손 하나 대지 말고 죽여보라는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무익한 살생이라면서도 결국은 이를 받아들여 가벼운 풀잎 한 장을 올려놓는 것만으로 개구리를 압사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이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경악하고 그를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특별한 능력들과 함께 그는 미래를 보는 예언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동네 아이들이 뱀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말리고 풀어주었는데 나중에 그 뱀이 용왕의 딸이라 정체를 밝히고 살려준 데에 대한 보답으로 일청환이라는 단약을 받아 눈과 귀에 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과거나 미래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되었으며 새나 짐승의 울음소리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또한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덴토쿠 4년 당시 천문득업생으로 있던 세이메이는 무라카미 천황으로부터 점을 칠하는 명을 받는데 그의 전복의 재능은 이미 귀족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천문박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했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은 실제 세이메이가 지은 저작인 점사략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후손인 스치미카도 집안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정확도가 매우 높아 앞으로 남은 미래의 예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그의 미래 예언들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적중된 예언들 1. 후지와라 가문의 몰락 예언. 하늘의 덕이 높은 날, 높은 산이 서서히 무너질 때 흩어진 꽃잎들이 새로운 길을 열리라.
하늘의 덕이 높은 날은 한자 뜻대로 덴토쿠 시대를 상징하며 그 시대의 후지와라 가문은 일본 권력의 중심으로 높은 산으로 비유됩니다. 산이 무너지는 것은 그들의 권력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하며 흩어진 꽃잎은 다양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을 상징합니다. 이는 후지와라 가문의 권력이 서서히 약해지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한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2. 헤이안 시대의 끝 예언. 영원히 사는 날 큰 물결이 도시를 덮칠 때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리라. 영원히 사는 날은 한자 뜻대로 주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큰 물결은 겐페이 전쟁의 혼란과 파괴를 상징하며 새로운 태양은 새로운 권력, 즉 가마쿠라 막부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12세기 말 미나모토와 다이라 가문 간의 겐페이 전쟁이 일어나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가마쿠라 막부가 설립된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3. 에도 시대의 도래 예언. 기쁨이 지속되는 날 검은 새가 하늘을 가로지르고 평화로운 바람이 도시에 불어오리라. 기쁨이 지속되는 날은 한자 뜻대로 게이초 시대를 상징합니다. 검은 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상징이며 평화로운 바람은 그의 통치하에 시작된 평화로운 시대를 나타냅니다. 이 예언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 막부를 세우고 일본의 평화로운 에도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아직 남은 미래 예언들. 1. 제3차 세계대전 예언.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 세계의 용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싸우며 온 세상에 불길이 번지리라.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은 한자 뜻대로 레이와 시대를 상징합니다. 세계의 용은 주요 강대국들을 상징하며 서로의 꼬리를 무는 싸움은 이들 국가 간의 치열한 전쟁을 의미합니다. 온 세상에 번지는 불길은 전쟁의 세계적 확산과 파괴를 상징합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제3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암시합니다. 2. 일본의 한국으로의 흡수통일 예언.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 벚꽃이 만개한 나무가 바다 건너 소나무 숲과 합쳐지리라. 이는 역시 레이와 시대로 벚꽃이 만개한 나무는 일본을 상징하며 바다 건너 소나무 숲은 한국을 의미합니다. 이 예언은 일본과 한국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는 미래를 암시합니다. 3. 세계 평화 예언. 아름답고 조화로운 날 하늘에 무지개가 걸리고 모든 땅에 평화의 노래가 울려 퍼지리라. 역시 레이와 시대이고 하늘의 무지개는 전 세계적인 화합과 희망을 상징하며 평화의 노래는 전쟁이 끝나고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베노 세이메이는 그의 비범한 능력과 미래 예언으로 일본 역사와 문화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의 예언을 적중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미래 예언들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특히 레이와 시대에 일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세계대전, 일본의 한국으로의 흡수통일, 그 후에 찾아오는 세계 평화 예언은 크게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현재 천황인 나루히토는 1960년 2월 23일 출생으로 현재 천황의 나이는 64세입니다. 그가 사망하면 레이와 시대는 끝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연 레이와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한국으로 흡수통일되고 종국에는 세계 평화가 찾아올까요? 다음은 유명 미스터리 사이트 미스터리 유니버스에 올라온 아베노 세이메이의 예언에 대한 댓글입니다. 음양사라니 뭔가 멋있는데 동양적인 매력을 가진 이야기군. 그가 한 미래 예언들의 비유적인 표현들이 미스터리하고 재밌네. 한반도의 남북 통일 예언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일본과 한국의 통일이라니 이거 신선하군. 지금 일본의 천황이 사망하기까지 길어야 30년일 텐데 정말 2, 3차 세계대전이 그 안에 일어날까? 세계 전쟁 후에 일본이 패망하고 한국으로 흡수 통일된다는 예언을 들어본 적 있어. 일본이 한국에 흡수 통일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강대국이 되겠군. 2025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으려나 세계 전쟁을 2025년으로 보는 미래 예언이 많잖아. 2025년도 무리가 아니지. 만약 2025년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그때 일본이 한국으로 흡수 통일될 수도 있겠군. 어쨌든 마지막엔 세계 평화라니 다행이야.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여왕의 별이 하늘로 사라지리라. 그때 남과 북의 형제들은 하나 되어 한반도의 통일을 예언한 율리우시 수오바츠키는 폴란드의 시인이자 극작가, 예언가로 폴란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미스터리한 그의 인생과 예언들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율리우시 수워바츠키는 1809년 9월 4일 폴란드의 크레멘치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교육자였고 이는 어린 수워바츠키가 문학과 학문에 깊이 몰두하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능한 교사였고 아버지는 문학교수로 그의 집안은 지적 분위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가 특별한 영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 수워바츠키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밤 잠에 든 그의 꿈에서 그는 집 근처의 숲을 거닐다가 갑자기 밝은 빛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고대 이집트의 전통 복장을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은 손에 빛나는 책을 들고 있었고 수워바츠키에게 다가와 그 책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이 힘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보게 될 것이다. 네가 보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남겨 올바른 가치를 전하거라. 이 능력은 특별한 것이니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이 꿈은 너무도 생생하고 강렬하여 수워바츠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꿈을 꾼 이후로 그는 잠이 들 때마다 매우 생생한 꿈들을 꾸기 시작하였고 그는 이내 그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비밀을 자신의 동생 야누시에게만 털어놓았습니다. 수워바츠키는 자신의 예언적 꿈을 시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보았고 그 비전을 시로 남겼습니다. 이 시들은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인류의 운명을 예견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이 시들을 한 권의 예언의 시집으로 묶어 형제 야누시에게 전했습니다. 이 시집에는 세계대전, 전염병의 유행, 자연재해, 한국의 통일, 미국의 몰락, 외계와의 접촉 등 다양한 미래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야누시는 형의 뜻에 따라 이 시집을 소중히 간직하며 그의 예언을 세상에 알릴 적절한 때를 기다렸습니다. 1830년 폴란드에서 11월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러시아 제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무장봉기로 폴란드 민족주의 운동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봉기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이 봉기의 실패 또한 그가 본 꿈을 기록한 그의 시집에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동생은 봉기 이후 프랑스로 망명하였고 파리에서 그의 예언의 시집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도 무명의 작가였고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한참이 지난 1834년 폴란드 낭만주의 문학의 중요한 기념비로 여겨지는 수워바츠키의 작품인 코르리엔가 발표돼서 그는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38년 그의 또 다른 대표작 중 하나인 시베리아로 유배된 폴란드인들의 고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서사시집 앤헬리가 출간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후 그의 예언의 시집 또한 잠시 주목을 받았지만 그 특유의 은유적 표현들로 인해 사람들에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1849년 4월 3일 그가 세상을 떠났고 한참이 지나 1차, 2차 세계대전과 세계적인 전염병의 유행이 있고 난 후 그것을 정확히 순서대로 예언한 그의 시가 다시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순서 뒤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들도 여러 해석가들이 해석을 내놓으며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그의 예언 시들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루어진 예언들. 1차 세계대전 예언. 그들의 철마른 붉은 들판을 지나 피와 흙이 뒤섞인 거친 땅을 밟고 검은 연기 하늘 높이 피어나며 강철의 새들이 날아오르네. 황금의 왕관은 붉은 강물에 씻기고 전사들은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들리라. 이 시는 1914년에서 1918년 사이에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입니다. 철말은 당시의 군용 차량과 전차를 상징하며 붉은 들판과 피와 흙이 뒤섞인 땅은 전투의 참혹한 현장을 묘사합니다. 검은 연기와 강철의 새들은 전쟁 중 사용된 화학 무기와 항공기를 나타냅니다. 황금의 왕관이 붉은 강물에 씻기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몰락한 제국들을 상징하며 전사들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잠들리라는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2차 세계대전 예언. 두 번째 불꽃이 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기계들이 땅을 가르고 하얀 눈이 붉게 물들어가리라. 인류의 어둠이 다시 찾아와 별이 빛을 잃고 무수한 영혼들이 검은 밤하늘로 사라지리라. 이 시는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을 예언한 것입니다. 두 번째 불꽃은 2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의미하며 거대한 기계들은 당시의 전차와 군사 장비를 상징합니다. 하얀 눈이 붉게 물들어가리라는 전쟁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묘사하며 인류의 어둠은 전쟁의 참혹함과 인류가 겪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별이 빛을 잃고는 도시들이 파괴되고 문명이 흔들리는 모습을 무수한 영혼들이 검은 밤하늘로 사라지리라는 수많은 희생자들을 상징합니다. 일본의 2011년 자연재해 예언. 푸른 용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리라.
섬의 땅은 물결에 휩쓸리고 거친 바람이 모든 것을 삼키리라.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나 그 기억은 영원히 가슴에 남으리라. 이 시는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일재해를 예언한 것입니다. 푸른 용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일본 근해에서 일어난 대지진을 의미하며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오리라는 그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해일재해를 상징합니다. 섬의 땅은 물결에 휩쓸리고는 해일재해가 일본의 해안을 덮치는 모습을 묘사하며 거친 바람이 모든 것을 삼키리라는 해일의 파괴력을 나타냅니다. 바다는 다시 고요해지나 그 기억은 영원히 가슴에 남으리라는 재해가 지나간 후에도 그 참혹한 기억이 영원히 남을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예언. 보이지 않는 적이 바람을 타고 인류의 숨결 속으로 스며들 때 은빛 달이 슬픔을 노래하리라. 도시는 침묵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며 희미한 빛 속에서 구원을 찾으리라. 고독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리라. 이 시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전염병 사태를 예언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적은 바이러스를 의미하며 인류의 숨결 속으로 스며들 때는 바이러스의 전염성을 묘사합니다. 은빛 달이 슬픔을 노래하리라는 세계적인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며 도시는 침묵하고 사람들은 서로를 피하면은 락다운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묘사합니다. 희미한 빛 속에서 구원을 찾으리라는 치료제를 찾는 인류의 노력을, 고독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리라는 격리와 고립 속에서의 인간적 갈망을 상징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들. 대한민국의 남북 통일 예언. 2개의 강철 나무가 오랜 겨울을 견디다. 하얀 나비가 춤추는 봄날 붉은 장미 한 송이 지고 여왕의 별이 하늘로 사라지리라. 그때 남과 북의 형제들은 하나 되어 하나의 피, 하나의 영혼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리라. 이 시는 한국의 남북 통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개의 강철 나무는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며 오랜 겨울을 견디다는 분단의 긴 세월을 의미합니다. 하얀 나비가 춤추는 봄날 붉은 장미 한 송이 치고는 중요한 변화의 시점을 암시합니다. 여왕의 별이 하늘로 사라지리라는 여자 지도자의 사망을 의미하며 이는 통일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과 북의 형제들은 하나 되어는 통일을 통해 하나가 되는 한국을 상징하며 하나의 피, 하나의 영혼으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리라는 통일 후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몰락 후 새로운 강대국의 강성 예언. 거대한 독수리가 검은 날개를 접을 때 푸른 호랑이가 빛나는 산에서 내려오리라. 깊은 바다 속에서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 오래된 제국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리라. 새로운 태양 아래 강한 손이 세계를 이끌고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 이 시는 미국의 몰락과 새로운 강대국의 등장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대한 독수리가 검은 날개를 접을 때는 미국의 몰락을 상징하며 푸른 호랑이가 빛나는 산에서 내려오리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을 의미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새로운 별이 떠오르고는 역시 신흥 강대국의 등장을 암시하며 오래된 제국은 기억 속으로 사라지리라는 기존의 강대국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태양 아래 강한 손이 세계를 이끌고는 새로운 강대국이 세계를 이끌 것을, 인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리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외계 존재와의 접촉 예언. 푸른 행성의 사람들이 별을 올려다볼 때 은빛 배가 하늘에서 내려오리라. 낯선 빛이 우리의 밤을 비추고 우리는 그들과 손을 맞잡으리라. 그날 먼 별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리라. 이 시는 외계 존재와의 접촉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푸른 행성의 사람들이 별을 올려다볼 때는 지구인들이 외계 생명체를 찾는 시도를 의미하며 은빛 배가 하늘에서 내려오리라는 외계인의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낯선 빛이 우리의 밤을 비추고는 외계인의 기술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제공함을 의미하며 우리는 그들과 손을 맞잡으리라는 인류와 외계인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날 먼 별에서 온 친구들이 우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리리라는 외계인과의 접촉이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것을 의미합니다. 스워바츠키의 시와 예언들은 그의 문학적 천재성과 함께 깊은 영적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해석가들마다 해석이 다를 순 있겠으나 제가 소개해드린 해석이 현재 이 예언의 해석의 주류를 이룹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남북 통일을 예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가 가장 반가울 것인데 여기서 통일은 한반도의 여성 지도자가 나타나고 그녀가 사라진 후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그 여성 지도자는 누가 될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2025년 7월 모든 이가 말하던 일본에 대지진이 온다.
이는 2011년에 3배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며 일본과 한국은 일본에서 1999년 7월 1일에 첫 번째 판이 발매된 만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9.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때까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2011년 일본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12년 된 만화 내가 본 미래의 독자들은 2011년 재앙이 책에서 예언된 것과 일치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본 미래라는 책의 그녀는 15개의 예지몽을 기록했으며 그중 13개가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다가올 2025년 일본에 닥칠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옆나라인 우리나라도 피하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타츠키료는 1954년 12월 2일 일본 가나가와에서 태어나 현재 요코하마에 살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녀는 다른 아이들처럼 그림 그리기와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특별한 점이 없었지만 9살 때 꿈속에서 한 노인을 본 것이 기억에 남는다 말했습니다. 타츠키료는 이 노인을 매우 친절하고 다정하며 흰 머리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당시에는 정확히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975년 만화가로서 막 경력을 시작한 타츠키료는 여러 만화를 그리며 그녀의 열정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1976년 11월 24일 그녀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 해에 그녀는 처음으로 예지몽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유명한 가수인 퀸의 보컬인 프레디 머큐리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이전에는 예지몽을 꾼 적이 없었던 타츠키료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그림으로 기록했습니다. 15년 후 1991년 11월 24일 프레디 머큐리가 사망했습니다. 타츠키료는 뉴스에서 보도된 내용이 꿈과 동일하며 보도에 사용된 단어들조차 꿈에서 본 것과 같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15년 전에 일기에 기록된 꿈의 날짜가 그의 사망 날짜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타츠키료는 프레디 머큐리의 죽음이 충격적이었지만 당시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세계에서 예지몽의 개념은 터무니없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츠키료의 꿈은 계속해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 8월 31일 타츠키료는 유럽의 궁전에서 긴 복도를 걷는 꿈을 꾸었고 복도의 끝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금발 여인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다이애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5년 후 꿈을 꾼 날과 같은 날인 8월 31일 다이애나 공주는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타츠키료의 꿈은 5년, 10년 또는 15년 후에 현실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몇몇 예지몽에서는 타츠키료가 사건의 정확한 연도를 볼 수 있었습니다. 1995년 1월 2일 그녀는 다시 노인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꿈에서 노인은 그녀를 갈라진 땅으로 데려갔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후 타츠키료는 일기장에 일본의 고베 지역이 15일 또는 15년 후에 갈라질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15일 후인 1995년 1월 17일 고베에서 대규모 한신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내가 본 미래 만화가 발매된 직후 타츠키료는 만화업계를 떠나 더 이상 책을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타츠키료는 자신이 새롭게 본 인류에게 다가올 일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줄 필요성을 느끼고 다시 한번 책을 출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10월 초 타츠키료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판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이 책은 첫 번째 판의 확장된 버전입니다. 두 판의 만화에는 왼쪽 눈을 가리고 있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불가리아 전설에 따르면 왼쪽 눈은 과거를 나타내고 오른쪽 눈은 미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작가는 그녀의 오른쪽 눈을 미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그렸다고 추측됩니다. 초판과는 다르게 새롭게 나온 확장판에서는 소녀가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며 손에 행운의 선까지 있습니다. 이는 완전판이 더 밝은 미래를 가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타츠키료가 새롭게 본 첫 번째 예지는 그녀가 인도 여행 중이던 1998년에 있었습니다. 그때 본 예지는 추상적이었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일본 열도의 남쪽에 위치한 태평양의 물이 솟아오르는 비전이었다고 합니다. 이 비전을 쉽게 예로 들면 끓어오른 진한 수프가 펄떡이는 이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솟아오른 원인에 대해서는 첫 번째 꿈에서는 알 수 없었고 화산 폭발인지 폭탄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예지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을 출판하기 약 3개월 전인 2021년 7월 5일 오전 4시 18분에 있었습니다. 이때 본 예지에는 날짜가 분명히 나타났으며 그것이 2025년 7월 5일이었다고 합니다. 타츠키료는 꿈속에서 하늘에서 본 지구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주선에서 지구를 보는 것 같은 시점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갑자기 일본과 필리핀의 중간쯤에 해저가 폭발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폭발에 대해 타츠키료는 화산 폭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해 발생한 큰 파도가 사방으로 퍼져나가 태평양 주변의 나라들을 거대한 해일이 덮칩니다. 그 해일의 크기는 동일본 대지진의 3배는 되었다고 하며 엄청나게 거대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말로 동일본 대지진의 3배라면 50m는 넘는 거대한 파도일 것입니다. 이 거대한 쓰나미의 영향으로 육지가 짓눌려져 올라오고 홍콩에서 대만 그리고 필리핀까지가 실질적으로 물에 잠기는 비전을 보았다고 합니다. 일본 열도의 태평양 쪽도 쓰나미에 휩쓸려 3분의 1에서 4분의 1의 육지가 쓰나미에 삼켜지는 모습도 보았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타너스님의 예언 중 일본의 영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과 소름돋게 일치합니다. 또한 이 폭발한 장소, 즉 진원지로 향하는 2마리의 용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타츠키료에 따르면 상세한 진원지는 북쪽은 일본, 서쪽은 대만, 남쪽은 인도네시아의 모나도, 동쪽은 북마리아나 제도를 잇는 마른 목골의 중심지였습니다. 용의 모습은 진원지보다 훨씬 동쪽의 날짜 변경선에서 하와이에 이르는 위치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꿈 일기에도 용에 관한 메모가 남아있으며 왜 용이 가고 있는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타츠키료 자신은 용이 보인 의미를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 고대 일본에서는 용이 지진과 관련이 있다고 하여 2025년 7월에 일어날 대재난이 지진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폴란드의 예언가 율리우시 수오바츠키의 일본 대지진 예언시에 나온 푸른 용과 정확히 일치해서 놀랍게 여겨집니다. 그녀는 2025년 7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약간의 의문이 생깁니다. 타츠키료는 2025년 7월 이후의 사람들이 부흥을 향해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으며 매우 밝은 미래가 보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타츠키료는 대재난 후의 밝은 미래의 예지 꿈을 꾸었습니다. 그 내용은 태양이 빛나고 있으며 그 태양 아래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거나 가족과 화목하게 식사하는 등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밝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대재난은 피할 수 없었지만 낙담하지 않고 이제부터 모두 함께 힘내자라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마음의 시대가 도래한다. 즉 마음과 영혼의 진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며 미래가 빛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타츠키료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타츠키료는 2가지 미래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5년 7월에 발생하는 대재난으로 일본이 침몰하는 미래,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밝은 미래입니다. 저의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해보자면 이미 많은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말했듯이 일본의 대지진 이후 대부분의 영토가 물에 잠길 것이고 살아남은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흡수돼 다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라 해석됩니다. 1995년 11월 26일 그녀는 자신의 장례식 꿈을 꾸었으며 장소는 동네 회관에서 관이 중앙에 놓여 있고 그 관 주위를 모두가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의 날짜도 꿈에서 보았으며 7월 15일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7월이라는 날짜가 등장합니다. 일본을 덮치는 대재난이 7월, 타츠키료의 장례식도 7월,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까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예언가의 예언들. 이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매우 안 좋은 미래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많은 예언가들이 같은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바로 옆 나라인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인류가 이대로 타락한다면 하늘에서 큰 불이 내려오는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1917년 포르투갈의 파티마가 들썩였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라는 3명의 아이들 앞에 나타나 3가지 예언을 전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3번째 예언서를 확인하고 그 충격적인 내용에 실신했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오늘 파티마 제3예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914년 당시 교황 비오 10세는 나라들 간의 대립이 심해지고 큰 사건이 다가올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해 7월 3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양국 국경에서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비오 10세는 그해 사망했고 그 다음 교황으로 베네딕토 15세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전쟁 종식과 평화를 기원하며 참전국들에게 화해를 요청했지만
이미 시작된 거대한 전쟁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고 아무도 그의 호소를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수단은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1916년 6월 그는 이 상황을 신의 힘과 어린이들의 순수함에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신자들, 특히 어린이들의 기도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전쟁 종식을 기원하며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 역사상 유례없는 기도의 십자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를 향한 기도가 전 세계 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17년 5월 포르투갈에서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5월 13일 아무것도 모르는 3명의 목동은 평소처럼 양을 몰면서 기도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 3명의 아이들이 바로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받게 될 루시아, 프란시스코, 자신타입니다. 정오가 되어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식사 후 곧바로 로사리오를 외웠습니다. 로사리오는 가톨릭 교회에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포르투갈의 모든 가정에서 로사리오를 기도했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골이었던 이 마을에서는 옛날 방식대로 열심히 로사리오를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아이들은 돌을 쌓아 올리며 놀고 있었습니다. 태양은 빛나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는 쾌청한 날씨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맑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강한 번개의 빛이 아이들을 덮쳤습니다. 놀란 새 아이는 폭풍의 징조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양을 몰아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던 중 이번에는 더 강한 빛에 휩싸였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이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고 이내 마리아의 환영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금빛으로 테두리 된 망토를 걸치고 눈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15세 정도의 소녀였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맑은 목소리로 새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천국에서 왔다. 이것이 파티마에서의 성모 마리아 출현의 시작이었습니다. 3가지 예언. 그날부터 성모 마리아는 매월 13일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나타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출현이었던 10월 13일까지 총 6번 아이들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중 주목할 것은 3번째 출현이었던 7월 13일의 성모 마리아의 메시지입니다. 이때 인류에 대한 대경고로서 3가지 예언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다음 해에 실현되었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핵무기 사용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이었습니다. 이것도 예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예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주 특이한 큰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전쟁과 교회에 대한 박해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죄악에 대한 큰 징벌의 징표를 주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이 될 나라가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세상에 퍼뜨리고 전쟁을 부추기며 교회를 박해할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1938년 1월 9일 밤 서유럽 전체가 이상한 오로라로 덮였고 각국 신문은 이 현상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 아이들 중 한 명인 루시아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그것을 오로라라고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현상이 일어날 상황을 잘 조사해보면 오로라가 나타날 리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라들의 벌을 내릴 때가 다가왔음을 알리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대로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돌입했습니다. 성모는 한 나라가 언젠가 세계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곧 러시아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그 후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되어 공산혁명을 각국에 퍼뜨리며 전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국가들의 위협이 되어 미소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두 예언대로였습니다. 종적을 감춘 3번째 예언. 그렇다면 3번째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훗날 표면적으로는 발표되었지만 납득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파티마의 3번째 예언을 루시아는 1943년 자신의 수기로 파티마 교구 레이리아의 주교를 통해 바티칸에 보냈습니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 혹은 1960년 이전에는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1960년 당시의 교황은 요한 23세입니다. 그는 루시아의 수기 파티마의 3번째 예언을 읽었고 그의 비서관 오타비아노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왜인지 두 사람은 끝내 침묵했고 3번째 예언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읽은 교황은 바오로 6세였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실신까지 했다는 얘기는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바오로 6세는 1967년 5월 13일 파티마 축일에 루시아와 동행하여 파티마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약속된 1960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개되지 않고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은 바티칸의 극비 문서로 오랫동안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비밀로 보관되었습니다. 세 아이들. 성모 마리아의 예언을 들은 세 아이들은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지역 교회에서 강력한 경고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모 마리아의 출현이 있었을 때 성모의 모습은 오직 아이들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래 성모는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아직 어린아이였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에게 이야기하였고 그것이 소문이 되어 두 번째 출현 이후로 구경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출현에 참석한 사람들은 성모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태양의 빛이 약해지고 눈처럼 하얀 구름이 아이들을 둘러싸는 것만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상한 현상을 보면서 소문이 소문을 불러 그 소식은 다른 마을에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열렬한 지지자도 나타나 두 번째 출현 이후 출현지의 나무 앞에 임시로 아치 모양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위에 십자가를 올리고 양쪽에 두 개의 등불을 걸어 밤에도 빛이 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출현을 믿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확실히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인 루시아의 어머니조차 반신반의했습니다. 파티마의 주임 신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악마의 장난일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첫 번째 출현 때는 세 아이들만 있었지만 두 번째는 약 8명, 세 번째는 약 7,000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출현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되자 약 18,000명이 파티마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출현에서 새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파티마를 관할하는 오우렘의 군청이 아이들을 잡아갔기 때문입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교회 외에서의 종교 활동을 금지했었습니다. 특히 이 군청은 반종교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파티마의 사건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맑은 하늘에 천둥이 울렸습니다. 성모의 출현 시간이었습니다. 이윽고 강한 빛이 비치고 아름다운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 하얀 구름은 10분 정도 머물다가 하늘로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태양의 빛은 희미해지고 대기는 노랗게 변했으며 주변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군중은 이 신비로운 광경에 감탄하며 기적이라고 외쳤습니다. 한편 새 아이들은 감옥에서 무서운 3일을 보내야 했습니다. 군청은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주장은 일관되었고 군청은 결국 포기하고 새 아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일 후인 8월 13일, 아이들은 다시 성모 마리아의 출현을 받았습니다. 출현지에서 약 1km 떨어진 오자리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양을 지키던 아이들 앞에 성모가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많은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기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출현을 모두가 믿도록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성모는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행하겠습니다. 성모는 대답했고 10월 13일에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곧 알려졌고 사람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성모가 보여준 기적.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파티마의 사건은 입소문과 신문 보도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파티마로 향하는 길은 기적을 보기 위해 온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문사들도 기자단을 파견했습니다. 신앙 깊은 사람들은 걸으면서 로사리오를 외고 성가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순례자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무리는 7만 명에서 1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날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출현 시간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출현지는 진흙탕이 되었습니다. 진흙을 헤치고 새 아이들은 출현지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비 속에서 열심히 로사리오를 외쳤습니다. 기도가 계속되는 동안 루시아가 외쳤습니다. 우산을 접으세요. 그 목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지 않았지만 점차 군중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현 시간이 되었습니다. 루시아가 갑자기 하늘을 가리키며 빛이 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아이의 시선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군중은 새 아이의 주변을 하얀 구름이 둘러싸고 하늘로 올라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경은 3번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태양 같은 빛 속에 둘러싸여 나무 위에 서서 아이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사리오의 성모입니다. 전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곧 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로사리오의 기도를 외우고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모는 이곳에 성당을 세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사라졌다고 합니다. 태양을 보세요. 루시아는 외쳤습니다. 군중은 일제히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비는 멈추고 구름이 갈라지며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빛의 다발이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으로 회전하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주변의 구름은 그 빛으로 무지개처럼 빛나고 풀과 나무, 사람, 동물까지 모든 것이 이 빛의 세계에 둘러싸였습니다. 군중은 숨을 죽이고 움직이지 않으며 이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 태양은 회전을 멈췄다가 다시 회전하기 시작했으며 빛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그것은 3번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회전이 끝나자 태양은 불타오르는 불덩이가 되어 군중을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 온 것 같았습니다. 태양이 가까워질수록 군중은 그 열기를 느꼈습니다. 출연진은 혼란에 빠졌고 군중 속에서 공포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목소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태양은 그 낙하를 멈추고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을 차린 군중은 젖어있던 옷이 말라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적은 끝났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계층,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와 과학자도 있었지만 그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티마에서 30-40km 떨어진 곳에서도 그 기적이 목격되었고 당시 신문은 그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악의가 담긴 기사가 없었고 이 사건을 정확히 보도했습니다. 기적에 대해 신중했던 바티칸도 이 사실에 대해 10년 이상의 엄격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 10월 13일 파티마의 성모에 대한 신앙을 공식적으로 허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모 신앙이 강한 포르투갈은 더욱 신앙을 깊게 하였고 기적의 도시 파티마는 가톨릭의 성지로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잊혀진 예언. 문제의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프란시스코와 자신타는 출연을 받은 후 2년 안에 사망했지만 루시아는 2005년 97세로 사망할 때까지 카르멜 수녀로서 생존했습니다. 그녀가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할 수 있다고 얘기한 1960년 이후의 교황으로는 요한 23세,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 예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인지 모든 교황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1967년 5월 3일 바오로 6세가 루시아를 동행하여 파티마를 순례했을 때도 문제의 예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 후 예언의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지 않게 되며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을 깨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981년 5월 2일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입니다. 보통 항공기 납치범의 요구는 몸값이나 동료의 석방이 일반적이지만 이 범인의 요구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을 전 세계에 공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범인은 가톨릭 수사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자체는 특수경찰의 개입으로 빠르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뉴스가 되어 다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바티칸이었습니다. 바티칸은 여전히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 바오로 2세가 독일을 방문했을 때 한 기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은 1960년에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왜 당시 교황은 발표를 자제했습니까? 이 질문에 요한 바오로 2세는 처음으로 파티마 예언에 대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용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의 세계적 권력에 어떤 움직임을 할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 내 선임 교황들은 외교적 배려로 발표를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언의 중요한 메시지는 인류의 타락이 지속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넓은 바다가 불바다가 되어 대륙을 덮치고 순식간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라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핵무기를 사용한 제3차 세계대전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세계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발표된 내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는 더 엄청나고 두려운 내용이 아닐까 의심되었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박을 받은 요한 바오로 2세는 마침내 이 예언의 전모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00년 5월 그는 바티칸 교리성을 통해 예언을 공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주석을 첨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6월 3일 80년 동안 봉인되어 온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관계자들은 교황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예언을 은폐해버린 듯 했습니다. 그들이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교황이 다른 주교, 사제, 수도사들과 함께 급히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도착하기 전에 교황은 거의 폐허가 된 대도시를 지나며 그곳에 있는 수많은 시체를 위해 기도하며 슬픔과 고통으로 떨며 나아갔습니다. 교황이 정상에 도착해 큰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 때 군대가 나타나 총탄과 화살로 교황을 해쳤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황이 살해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게다가 교황과 함께 온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티칸 교리성은 파티마 세 번째 예언이 교황의 순교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의 순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성베드로 대성당 앞 광장에서 저격당함으로써 이미 실현되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국의 언론도 그 주장을 그대로 보도하며 한국 가톨릭 신문에서도 파티마의 예언은 모든 비밀이 밝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으로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예언의 공개를 기다려왔던 사람들은 즉시 그 허위를 간파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넘게 봉인되어 있던 예언이 그런 것일 리 없습니다. 바티칸은 예언의 비밀을 어둠 속에 묻어두려 하고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의 음모일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는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즉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발표가 있던 6월 26일 밤 갑자기 로마 시내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 번이나 두 번이 아니라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2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진도 4에서 6의 지진이 발생해 시내의 대리석이나 콘크리트 건물들이 파손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 이상한 현상에서 신의 경고를 느꼈습니다. 결국 파티마의 세 번째 예언의 모든 것은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바티칸 기록 보관소에 봉인된 채 세상에 드러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에 한때 퍼졌던 세 번째 예언에 대한 교황의 발언, 하늘에서 불이 바다로 내려와 불바다가 돼 도시를 덮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하늘에서 큰 혜성이 바다에 떨어지는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이미 여러 예언가들에게서 나온 얘기들로 큰 혜성에 의한 재앙은 호피족의 종말 예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미국의 원주민인 호피족 예언에 따르면 인류는 이미 세 번째 종말을 겪었었고 이번이 네 번째 문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타락이 계속된다면 이번 네 번째 문명은 큰 혜성이 지구에 떨어져 다시 한번 종말을 맞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물질적인 타락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충만하고 죄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피족은 마지막 재앙이 오기 전 동쪽으로 떠났던 검은머리의 형제가 돌아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석가들에 의해 한국인으로 해석된 바 있으며 그 이유는 아메리카 원주민과 아시아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몽고반점을 근거로 들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아기의 97%가 몽고반점을 갖고 태어나며 이는 가장 높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파티마 제3예언에 회개하지 않으면 일어날 바다가 불바다가 된다는 것과 호피족이 예언한 이대로 인류가 타락한다면 큰 혜성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같은 미래를 다른 방식으로 예언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다는 동쪽에서 오는 검은머리의 형제. 과연 한국을 의미하는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러시아의 신비사상가, 예언가이자 신지학협회의 창립자입니다.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신지학협회의 회원이었다는 이야기는 공공연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디슨이 얘기한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시나요? 사람들은 이 말을 보통 99%를 차지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에디슨 자신은 1%의 영감이 자신을 천재 발명가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 1%의 영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일루미나티의 데모로 불리는 헬레나 블라바츠키. 100% 믿을 수는 없겠으나 소문에 의하면 그녀가 설립한 신지학회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일루미나티의 선지자 집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 타락한 문명을 건설했고
이후로 바벨탑을 통해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문명을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타락천사들이 에디슨과 같이 자신들이 선택한 인간들에게 하느님을 대적하는 현대 문명을 건설할 수 있도록 1%의 영감을 주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녀가 했던 예언들과 그중 한국에 관한 예언도 알아보겠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어려서부터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령으로서 장군의 아들이었고 어머니 헬레나 파데예프는 유명한 소설가였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태어났을 때 너무 약해서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죄를 지닌 채 죽으면 안 되므로 태어나자마자 세례식을 거행했는데 세례식을 집행하던 사제의 예복에 불길이 붙는 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이 화상을 당하는 불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헬레나가 11살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는데 헬레나가 다른 여성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이며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 틀림없다고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어머니는 헬레나에게 닥칠 불행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헬레나는 총명하고 책을 좋아했을 뿐 아니라 어려서부터 심령적 능력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종종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으며 오래된 과거의 환상을 보는 등 온갖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격도 다른 아이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는데 풍부한 상상력과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 뛰어난 감수성, 그리고 자유와 독립에 대한 병적인 집착은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 그녀는 신경질적이고 다혈질이었으며 고집이 세고 모든 일에 도전적이었습니다. 헬레나가 17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하게 된 것도 가정교사가 그녀의 반골기질 때문에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놀렸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사가 중년의 니키포 블라바츠키조차도 그녀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자 헬레나는 사흘 만에 그에게 청혼하였다가 결국 실제로 결혼을 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런 결혼이 결코 행복할 리도 없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을 뿐더러 한 남자를 평생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헬레나는 불과 수개월 만에 가정에서 도망쳐 아버지가 붙여주는 돈으로 이집트, 그리스, 터키, 인도 등지를 떠돌아다녔습니다. 이 시기에 그녀는 티베트 승려들과 접촉하고 동양 철학과 영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철학과 신비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지학의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티베트에서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가르침은 그녀의 저작과 가르침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지학협회의 창립 1873년에 블라바츠키는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42살의 블라바츠키는 영적, 오컬트적 능력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그녀의 주위에 모인 사람들은 그녀야말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성스러운 지혜를 새롭게 세상에 알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각자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서 검증하고 확인한 축적된 지혜이자 진리의 나무로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나무의 가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라바츠는 1874년에 헨리 올코트 대령을 만나게 됩니다. 올코트는 남북전쟁에서 대령까지 진급하였고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도 이름이 알려졌으며 블라바츠키를 만날 당시에는 뉴욕에서 법조계 일을 하면서 동시에 언론인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블라바츠키와 올코트 대령은 버몬트의 치텐덴이라는 곳에서 만나 곧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냉철하게 접근했던 올코트 대령은 블라바츠키를 통해 그가 갖고 있던 심령주의나 동양의 비의주의에 대한 견해의 일대 변화를 일으킵니다. 1875년에는 올코트 대령의 소개로 젊은 아일랜드계 변호사인 윌리엄 관 저지가 블라바츠키와 만나게 되고 이윽고 이들 세 사람은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관한 지식을 집대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이에 관심을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협회를 설립합니다. 그들은 이 협회를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명칭을 따라서 신지학회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초기 모임의 회원 중에는 토마스 에디슨도 있었습니다. 신지학협회는 곧 국제적인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많은 추종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의 주요 이념은 온갖 종교상의 근원적 진리가 있다. 어떤 종교도 진리보다 높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신지학의 핵심 교리로서 몇 가지 주요 개념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모든 존재는 하나의 신성한 원천으로부터 나왔으며 이 원천은 무한하고 불가해한 존재입니다. 둘째, 인류는 영적 진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고차원적인 존재로 발전해 나갑니다. 셋째, 모든 종교와 철학은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자신의 심령적 능력과 초자연적 현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차례 예언적 꿈과 환영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거나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그녀의 지지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으며 신지학 운동의 신비적 요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블라바츠키는 그녀의 저서인 비경, 깨달음의 서, 이시스의 계시록 등을 통해 미래에 있을 놀라운 변화에 대해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카르마를 예고하다. 블라바츠키는 1889년 1월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1888년이라는 숫자는 암울한 조합이라고 말했었는데 그 이후로 그것이 입증되어 왔다. 지진과 끔찍한 화산 폭발, 해일과 산사태, 사이클론과 화재, 철도와 해상 재해가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어졌다. 거의 모든 나라에 끔찍한 재난이 닥쳤지만 가장 내 눈에 띄는 나라는 독일이다. 1888년은 독일 제국이 사실상 통일을 맞이한 지 18년 되는 해이다. 내 숫자 8의 치명적인 조합 중에 2명의 황제를 잃었고 이것은 조만간에 나타날 무서운 카르마의 씨앗으로 심어지리라. 1888년은 독일에서 세 황제의 해로 불립니다. 첫 번째 황제는 1871년 1월 독일이 통일된 이래로 독일 제국을 18년 통치한 비렐름 1세입니다. 그는 1888년 3월 사망했고 그의 아들 프리드리히 3세가 계승했지만 재위 9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이어 아들 비렐름 2세가 29세의 나이로 왕위에 즉위했습니다. 그는 독일을 제1차 세계대전으로 끌어들였고 전쟁이 끝난 1918년 퇴위하고 독일 제국은 몰락했습니다. 사라진 고대 도시들의 등장 그리고 2026에서 2028년 무렵에 유럽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때 옛 아틀란티스에서 일어났던 세상의 파괴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영국과 북서부 유럽 해안의 일부가 순식간에 가라앉게 될 것이다. 동시에 오래전 사라진 아틀란티스와 레무리아 대륙이 다시 융기의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체가 지각 변동의 영향을 받으며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이는 무거운 카르마의 고리가 끊어지고 인간 세상의 거대한 변화를 알리는 징조이다. 이처럼 그녀는 유럽이 가까운 미래의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부정적인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말년에 인도 첸나이에서 열린 신지학 모임에서 신성한 영혼들이 전해주었다는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중 한국을 언급한 부분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은 지리적으로 세계 기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다. 때문에 운명적으로 세계 주요 세력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러한 관심이 조선의 전쟁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조선 반도는 동양의 십자가이며 이 십자가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니 풍부한 잠재력을 가진 조선의 사람들은 평화와 화합을 추구하는 민족으로 이후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이며 이곳에서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조선 땅은 세계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가 될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선 2번의 혹독한 시련과 2번의 극복이 있어야 한다. 그 첫 번째 시련은 1950년에 일어날 것인데 이때 일어난 동족상잔의 재난으로 인해 조선 민족은 멸망에 가까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며 결국 2 땅으로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2번째 시련을 기다리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그녀는 1950년 남북 전쟁의 시기를 매우 정확하게 예측했으며 그 후에 있을 분단의 상황까지 무섭도록 정확하게 내다보았는데 그녀가 예언한 또 다른 2번째 시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번째 시련은 2030에서 2035년 사이가 될 것이다. 이때에는 선과 종교가 사라지고 가짜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악한 패거리들이 그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신성한 인물이 나타나 사악한 인간들을 쳐부수고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니 그는 순수한 진리와 무자비한 처벌을 가지고 나타날 것이며 그때 하늘의 신은 조선 땅을 중심으로 세계를 다시 한번 이전의 순수한 상태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 시기는 5000년 동안의 칼리유가 시대가 끝나고 빛의 시대를 맞이하는 시기이며 새로운 인종들이 태어날 준비를 하는 시기이다. 미국에서 그러한 변화가 조용히 시작될 것이며 그 변화가 조선 반도에서 완성될 것이니 그 인종은 정신적으로 변화될 것이며 완벽한 영적 존재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현재의 조선은 일본과 청나라에 의해 병들어 있지만 미래의 조선은 다시 옛 영광을 되찾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하고 부유한 국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모두가 조선의 언어를 배우고 조선의 문화를 따라하게 될 것이며 세계인들은 조선으로 가기 위해 줄을 서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사악한 뱀의 나라가 망하고 용의 나라가 옛 땅을 되찾아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는 조선이 아닌 새로운 이름으로 그 영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숭고한 정의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민족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져 복을 받게 됨을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신성한 영혼들이 전해준 그들의 운명이다. 그녀는 가짜 지도자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라를 장악하지만 신성한 인물이 나타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뱀의 나라와 용의 나라는 해석가들에 의해 북한과 남한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시련을 겪고 나서 우리가 옛 영토를 회복하고 새롭게 영광을 맞이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지학협회는 그녀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지학은 많은 현대 신비주의자들과 영적 탐구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특히 서양 오컬트와 뉴에이지 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블라바츠키의 예언에 관한 미국 미스터리 유니버스의 댓글들입니다. 신지학회라. 독일의 예언가 루돌프 슈타이너도 신지학협회 소속이지. 그녀의 인생 자체가 정말 신비롭네. 그녀가 진짜 일루미나티의 스피커일까? 신지학협회가 어둠의 세력들과 관련 있다는 말은 나도 들어봤어. 그녀가 일루미나티의 스피커라면 곧 예언대로 모든 것이 맞춰져 가겠군. 한국은 뭐지? 그런 배후 세력들의 음모에는 항상 한국이 들어가던데. 한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정확히 갈라져 있어. 그래서 세계 배후 세력의 실험장이 되기 좋아. 나는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음모론은 믿지 않아. 하지만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믿음이 가는군. 이 이야기 정말 재밌다. 소름 돋았어. 여러분은 그녀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미스터리 코리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깨달음이 높아질수록 블라바츠키의 예언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서 미래의 진짜 지도자가 나타날 것임을. 신지학회의 2대 회장이자 33도 프리메이슨으로 알려진 애니 베전트. 애니 베전트는 1847년 10월 1일 런던의 클라팜에서 아일랜드계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녀의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면서 가족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힘든 주변 환경으로 인해 끊임없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애니 베전트는 1889년에 헬레나 블라바츠키를 만났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우리 채널에서 다루었던 신지학의 창시자로 신지학회를 통해 동양의 영적 지혜를 서구에 전파하려 했습니다. 베전트는 블라바츠키의 저서인 비밀교의를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신지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베전트는 1890년에 신지학회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블라바츠키에 가까운 협력자가 되었고 신지학회 내에서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블라바츠키의 철학과 사상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며 신지학회 잡지인 루시퍼의 편집자로 활동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베전트의 영적인 능력을 알아보고 그녀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으며 1891년 블라바츠키가 사망하고 그녀는 이대 신지학회 회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블라바츠키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은 베전트였지만 그녀 또한 자기 자신만의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훗날 빛의 시대가 시작되고 그 당시의 조선이었던 한국이 가장 큰 영광을 얻을 것이라 예언한 바 있는데 베전트는 그 나라를 인도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베전트는 1909년에 젊은 인도 소년 지도 크리슈나무르티를 발견하고 그를 세계 교사로 예언했습니다. 그녀는 크리슈나무르티가 인류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신지학회 내에서 크리슈나무르티를 훈련시키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1911년 동방의 별의 교단을 창설했습니다. 이후 몇 년간 크리슈나무르티의 영적 통찰력과 의식은 계속 발전했습니다. 신지학적인 수로에서 점진적으로 자유로워진 용어와 함께 새로운 개념들이 그의 말과 토론, 편지에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적인 통찰력이 발전할수록 그는 그 스스로가 인류의 영적 지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결국 1929년 8월 3일 네덜란드의 오멘 캠프에서 동방의 별의 교단을 해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베전트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 둘은 친구로 지내며 여러 가지 영적인 견해들을 교류하며 지냈습니다. 베전트가 사망하기 전 크리슈나무르티는 그녀에게 본인이 인류의 영적 지도자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는 사실을 전하며 베전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할수록 내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높게 봐준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깨달음이 높아질수록 저는 일대 회장인 블라바츠키가 남긴 예언들이 정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그곳에 진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고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그의 말에 베전트 또한 동의했고 그 후로도 그녀는 블라바츠키의 철학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다가 1933년 9월 20일 영국령 인도의 아디아르에서 8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베전트와 크리슈나무르티의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시고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